삼성이 멈추면 애플도 멈춥니다. 애플이 멈추면 TSMC도 멈춥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공정에 한국의 작은 회사 장비가 없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회사 이름은 이오테크닉스. 삼성 HBM의 핵심 공정에 들어간 대체 불가 레이저 장비. 그 장비를 만든 회사의 시작은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 2층, 책상 4개, 사람 4명이었습니다. 일본, 독일이 비웃던 그 작은 회사가 35년 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목줄을 쥐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인텔 글로벌 장비 구매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인텔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를 고르는 일입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신화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 저는 그런 회사들의 장비를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어느 나라 회사가 어느 분야에서 강하고 어느 분야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은 알죠. SK 하이닉스도 압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이저 장비 회사라고요? 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이저 장비는 미국 코에런트, 독일 트럼프, 일본 미아치, 이 세 나라가 수십 년째 나눠 가진 시장이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고객이 있고 그 구도가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텔도 HBM 공정에 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긴급하게 소싱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닐링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불순물을 심은 뒤 그것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열처리 공정입니다. 문제는 HBM처럼 여러 층을 수직으로 쌓은 구조에서는 기존 열처리 방식이 아래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통째로 넣으면 터지듯이요. 그래서 표면만 순간적으로 가열하고 아래층에는 열이 닿지 않게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조 분의 1초 단위로 레이저 펄스를 조절하는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을 반도체 양산 라인에 안정적으로 적용한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공급사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업체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목록 한쪽에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담당 엔지니어가 자꾸 그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삼성 HBM 공정에 독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설립 연도 1989년, 직원 수 800여 명, 본사 위치 서울 관악구. 저는 회사 초기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신림동 다세대 주택 2층,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 책상 4개, 그리고 사람 4명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의 AI 반도체 핵심 공정에 독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한 회사가요. 20년 동안 장비 구매를 해온 저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선택했습니다. 인텔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 결정이 13년 뒤 AI 시대의 독점 열쇠가 될 거라고는 당시 업계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오테크닉스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출장으로 몇 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대기업 로비가 아니라 중소기업 공장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탈락시키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 정렬된 장비들, 그리고 벽에 걸린 한 줄 문구, 광합부터 우리 손으로. 저는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장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내를 맡은 기술 담당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저희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비 스펙 검토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남자가 전세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한 날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 한국 레이저 산업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레이저 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회로, 의료기기 모두 산업용 레이저를 썼지만 레이저의 핵심인 광원은 단 하나도 국내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가 광원 시장을 쥐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그 광원을 사다가 받침대와 회로를 붙이고 케이스를 씌워서 시스템이라고 팔았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비유하면 배터리는 전부 외국에서 사고 한국은 플라스틱 케이스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손도 못 댔고 부가가치는 조립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구조라고 여겼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했던 상대들. 그가 파일을 펼치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꺼낸 이름은 야마모토 케지, 일본 미야치 아시아 총괄 영업 임원이었습니다. 미야치는 1960년대부터 산업용 레이저 시장을 장악해온 일본의 대표 레이저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미야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야마모토는 그 영향력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라고요. 야마모토는 이 업계에서 25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얼굴에 항상 정장 재킷 왼쪽 주머니에 명함 케이스를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그는 명함을 꺼낼 때마다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광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시죠?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레이저 업계 전체가 일본산 광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업 담당자들은 야마모토 터 앞에 얹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야마모토는 그 구조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영원한 고객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야치가 한국 시장에 광원을 공급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국산 광원으로 대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코에런트, 독일의 트럼프와 함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산업용 레이저 시장을 사실상 분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 나라의 광원을 받아다가 조립하는 나라였고 야마모토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영원한 고객이었습니다. 가격 협상조차 어려운 고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기술 담당 이사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 한 문장이 당시 한국 레이저 산업 전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한 사람이 그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금성중앙연구소, 대우중공업기술연구소, 코리아 레이저를 거치며 국내 레이저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쌓은 32세 엔지니어 성규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국내 레이저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 있을 때도 결국 일본에서 광원을 사와야 했습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핵심 부품은 야마모토한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 굴욕감이 10년 넘게 쌓였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광원부터 직접 만들자. 그러나 그 단순한 결론을 실행하는 대가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규동은 전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은행 융자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림동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함께할 동료 엔지니어 3명을 불렀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상 4개, 형광등 하나, 창문 하나. 1989년 이오 테크닉스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창업 첫날 성규동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광합부터 우리 손으로. 이 한 줄이 이후 35년 동안 이 회사의 모든 기술 결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산 광원을 사다 쓰면 빠르고 쉽고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광원을 만든다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사실 비웃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업계 전체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광원 개발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 장벽을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중소기업이 넘겠다고요? 그것도 신림동 다세대 주택 2층에서요. 야마모토의 시각에서 이건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는 한국이 영원히 자신의 고객으로 남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93년 야마모토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림동 2층에서 전 세계 어느 회사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광원을 사다 쓴 게 아니라 광합부터 직접 만들어서요. 기술 담당 이사가 자료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2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야마모토의 30년 독점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 비롯됐습니다. 글자 하나를 새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글자 하나를 새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가? 너무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산업 전체를 뒤흔든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89년 당시 반도체와 전자부품에 글자나 코드를 새기는 방식은 도장식이나 마스크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글자라도 바뀌면 도장을 새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설계가 바뀌면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걸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도, 코에런트도, 트럼프도요. 기존 방식이 불편해도 그게 표준이었으니까요. 성규동은 그 표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레이저 빔을 펜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서 원하는 글자를 바로 새기는 방식.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구현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을 위해서는 광원부터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파는 광원으로는 그 정밀도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기술 담당 이사가 회의실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콜린스 씨, 그때 우리가 외산 광원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공장 굴뚝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수증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명함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던 그 시간 동안 성규동은 신림동 2층에서 광원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2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한쪽은 30년 독점의 자신감이었고 다른 한쪽은 전세 아파트를 판 32세 엔지니어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3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콜린스 씨, 세계 최초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연구소, 수백 명의 엔지니어, 수년간의 개발 기간,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달랐습니다. 신림동 2층에서 4명이 4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세계 최초 펜타입 레이저 마킹 장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입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이 회사가 왜 야마모토를 이겼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설명은 이랬습니다. 당시까지 반도체나 전자부품 위에 글자와 코드를 새기는 방식은 도장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글자 모양을 금속 도장으로 만들어서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가 바뀌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1시간 멈추면 손실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도 코에런트도 트럼프도요. 기존 방식이 불편해도 그게 표준이었으니까요. 이오 테크닉스가 만든 펜타입 방식은 그 표준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펜타입 방식에서 레이저 빔은 펜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원하는 글자를 데이터로 입력하면 빔이 그 경로대로 움직이며 새겼습니다. 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글자가 바뀌어도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파일 하나만 바꾸면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물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쓰면 초당 2-3글자입니다. 저희 장비는 초당 1000자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초당 1000자. 사람보다 40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생산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광원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능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팔던 광원으로는 이 속도와 정밀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기술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카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피요? 우리 기술을 흉내낸 거 아니냐? 어차피 핵심은 우리 광원 아니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광원도 직접 만든 거냐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씨한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카피라고 비웃었는데 광원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야마모토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기술 담당 이사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말했습니다. 펜타입 레이저 마킹 장비를 출시한 뒤 이오 테크닉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계 시장 60%, 신림동 2층, 4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세계 최초 기술 하나로 전 세계 마킹 장비 시장의 절반을 넘긴 겁니다. 야마모토가 한국 기업은 영원히 자신의 고개로 남을 거라 확신했던 그 시장에서요. 그것도 야마모토의 광원을 한 개도 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든 기술로요. 저는 잠시 자료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비웃음을 받던 회사가 비웃던 사람의 시장을 가져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초당 1000자, 국내 95%, 세계 60%, 이 세 숫자가 그 4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담당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 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자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993년 세계 최초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세계 최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더 작아지고 더 얇아지면서 기존 마킹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적색 레이저의 빛이 칩 안쪽까지 침투해 내부 회로를 손상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코에런트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의 레이저 강자들이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오 테크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고쳐 잡았습니다. 야마모토가 카피라 불렀던 기술이 세계 시장 60%를 차지한 뒤 이 회사가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담당 이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숫자 하나를 봤습니다. 2002년 두 번째 세계 최초였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야마모토의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카피라고 말했을 때 이오 테크닉스는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팔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 세계 최초, 초당 1000자, 세계 시장 60%. 이 숫자들 앞에서 카피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성규동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마라. 기술로 싸워라. 저는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1989년 광학부터 우리 손으로와 함께 이 회사를 이해하는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내 95%, 세계 60%를 장악했을 때 야마모토의 한국 매출은 어떻게 됐냐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미야치 비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광원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국내 조립업체들도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야마모토가 한국은 영원한 고객이라 믿었던 그 시장이 4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확신에 차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줄어드는 매출 수치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이라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2002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콜린스 씨,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 관리 문제였습니다. 칩이 작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발열이 커지고 그 열을 제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킹 공정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킹 공정에서 열 문제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텔에서 일하면서 수천 개의 장비 스펙을 검토했지만 이 각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들으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명은 이랬습니다. 1990년대까지 반도체 패키지 마킹에 쓰이던 것은 적색 레이저였습니다. 적색 레이저는 힘이 세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얇아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색 레이저의 빛은 표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칩 안쪽까지 깊게 침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내부 회로로 번졌고 민감한 소재를 손상시켰습니다. 1mm도 안 되는 패키지 안에서 열이 엉뚱한 곳으로 퍼지는 겁니다. 고가의 반도체 하나가 마킹 공정 하나 때문에 불량이 됐습니다. 생산 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야마모토도 코에런트도 트럼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결하려는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굴러갔으니까요. 그게 세계 레이저 강자들이 안주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적색이 아니라 녹색이었습니다. 그린 레이저, 파장 532노미터의 녹색 빛이었습니다. 녹색 빛은 적색과 달리 표면에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흡수됐습니다. 칩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새겨야 할 표면에만 에너지를 정확히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열 침투는 줄어들었고 마킹은 더 선명해졌으며 칩 손상 위험은 낮아졌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린 레이저를 만들려면 적색 빛을 비선형 결정에 통과시켜 녹색 파장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 안정성, 열 관리, 광학 정렬, 장시간 내구성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작은 불안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마킹 품질이 무너집니다. 장비가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당시 세계적인 레이저 기업들도 이 기술을 반도체 양산 라인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에런트, 독일의 트럼프, 일본의 미야치, 이 세 회사가 모두 씨름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신림동에서 시작한 한국의 작은 회사가 그 벽을 먼저 넘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2002년 세계 최초로 그린 DPSS 레이저 마커의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번에도 카피라고 했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광원을 직접 만든 거냐고요? 당연합니다. 광학부터 우리 손으로. 그 원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성교동이 창업 첫날 적었다는 그 한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인텔이 채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채택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채택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ASE와 암코도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고객 목록을 보면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인텔도 저 목록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평가하러 온 회사의 장비를 인테텔이 이미 2002년에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 기술로요. 저는 20년 동안 인텔 장비 구매 일을 하면서 이 회사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인텔이 채택한 장비를 만든 회사를 내가 왜 몰랐을까요? 기술 담당 이사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안 합니다. 기술로만 말합니다. 야마모토가 한국 기업 담당자들 앞에서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우리 광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이미 틀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첫 번째 세계 최초로 한 번 뒤집혔고 2002년 두 번째 세계 최초로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두 번 모두 야마모토의 광원을 한 개도 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든 기술로요.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 멈췄다면 이미 충분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이게 진짜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고쳐 잡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 최초, 세계 시장 석권, 인텔 삼성 동시 채택, 이것도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명함 케이스는 이제 테이블 위에서 완전히 치워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 최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 담당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야마모토는 대응하지 않았냐고요? 1993년 이오테크닉스가 세계 최초를 만들고 시장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미야치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두 번째 세계 최초가 나왔을 때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광원부터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산 광원을 쓰는 회사는 광원 성능에 제한을 받습니다. 광원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성능에 천장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20년 지나면서 쌓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989년 신림동 2층에서 성규동이 내린 결정이 이미 2002년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광원부터 직접 만들겠다는 그 원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자신의 광원을 팔면서 한국은 영원한 고객이라 확신하는 동안 이오테크닉스는 그 광원이 필요 없는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차이는 세계 최초와 카피의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 씨,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11년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모든 것이 작은 복선이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9년이라고 손으로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 책상 4개, 그리고 4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다세대 주택 내부 같았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이 얇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방에서 세계 최초가 2번 나왔습니다. 삼성이 선택하고 인텔이 선택하고 TSMC가 줄을 서는 회사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규동 대표가 왜 이 선택을 했냐고요? 안정적인 대기업 연구소를 나와서 전세 아파트를 팔아서 신림동 2층에서 시작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야마모토 씨한테 전화 걸던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는 산업 발전 없다. 그 기사 옆에 누군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짧게 적어뒀습니다. 두고 봐.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성규동 대표님이 대기업 연구소 다닐 때 오려두신 겁니다. 창업하면서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 2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5년 동안 실험실로, 도면으로, 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세계 최초 두 번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규동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답했습니다. 야마모토 씨한테 전화해서 광원 납기를 물어봐야 할 때마다요. 설계는 완성됐습니다. 공정도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광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냐고, 더 빨리 안 되냐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야마모토는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정을 맞출 테니까요. 그 여유가, 그 태도가 성규동의 가슴속에 쌓였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그러셨대요. 다시는 저 사람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굴욕감이 마침내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그 결심이 1989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전세 아파트를 파는 건 가족 전체의 안전망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안정적인 대기업 연구소 자리를 버리고 전세 아파트를 팔고 은행 융자까지 더해서 신림동 2층 사무실을 얻는 것.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눈빛을 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4명 중 1명, 가장 왼쪽에 선 남자가 성규동이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진이 흐릿했지만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창업 초기 4년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광원부터 직접 만들겠다는 원칙은 곧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 논문을 구해 읽고 실험을 반복하고 실패하면 다시 설계를 고쳤습니다. 자금이 빠듯했습니다.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신림동 2층에서 레이저 광원을 만든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야마모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광원은 미국, 독일, 일본만 만드는 거라고요. 한국 중소기업이 무슨 광원이냐고요. 그러나 성규동은 그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면서 종이 한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작성한 실험 일지였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광원 개발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2년 3월 7일. 오늘 12번째 시도. 출력 불안정. 원인 분석 중. 그 옆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엔 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2번째 실패를 하고도 다음엔 된다고 적은 사람. 그 사람이 광원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를 만들었고 야마모토의 30년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일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기술은 레이저가 아니었습니다. 12번 실패하고도 13번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1993년, 두고 보면 안다는 그 말에 답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펜타입 레이저 마킹 장비였습니다. 그 장비를 들고 국내 반도체 공장을 찾아다닐 때 처음에는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도장식이 있었고 검증되지 않은 새 장비를 시험해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당 1000자라는 숫자를 보고 나면 달라졌습니다. 도장을 새로 깎는 시간과 비용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으면 달라졌습니다. 하나 둘씩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 95%, 세계 시장 60%. 그 숫자들이 신림동 2층과 실험 일지와 다음엔 된다는 손글씨 위에 쌓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신림동 2층 사진과 지금 눈앞의 공장 사이에 30년이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저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2번의 세계 최초와 시장 석권, 여기까지가 1막이었습니다. 2011년부터가 2막입니다. 그리고 이 막이 오늘 인텔이 이 자리에 오게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장비 구매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막이 이미 세계 최초 2번이고 세계 시장 석권인데 이 막이 따로 있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2011년에 성규동 대표님이 독일에 조용히 다녀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업계도 심지어 회사 내부 직원 대부분도요. 저는 독일이라는 단어에서 무언가 걸렸습니다. 독일, 레이저 기업의 강자 트럼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곳은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괴팅겐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인너바트로라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 규모의 작은 레이저 연구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아무도 이 회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연구하던 기술은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이었습니다. 저는 피코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이해했습니다. 1조분의 1초, 그 짧은 시간 단위로 레이저 펄스를 제어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처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직 상용화가 먼 기술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규동은 그 기술이 13년 뒤에 어디에 쓰일지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계속 층층이 쌓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2024년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2011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미 그 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괴팅겐, 인노바트로,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 그런데 그가 자료를 펼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콜린스 씨, 당시 업계에서 이 인수 소식을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단신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냥 작은 회사 하나 샀나보다 했습니다. 비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웃었다는 말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야마모토가 1989년에 보인 반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 상황을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2011년은 HBM이라는 단어가 업계에 막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AI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폭발하기 전이었습니다.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이 어디에 쓰일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노바트로는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시장이 없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 매출도 크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왜 저걸 사냐는 의아함, 그리고 저걸 사서 뭘 하려는 거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없을 때 사야 싸다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HBM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냐고요.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HBM 시장 규모 40억 달러, 2025년 예상 467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2년 만에 12배.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없이는 AI 학습이 불가능해졌고 HBM 없이는 GPU도 제 성능을 못 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을 원했고 삼성이 HBM을 만들었고 삼성의 HBM 공정에는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오 테크닉스였습니다. 2011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독일 회사 인수가 13년 뒤 AI 시대의 독점 열쇠가 됐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이 왜 HBM에서 필수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HBM은 D램을 8층에서 12층까지 수직으로 쌓은 구조입니다. 일반 D램이 1차선 도로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순물을 심고 열 처리를 해서 전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 웨이퍼 전체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아래층이 손상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통째로 넣으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만 처리해야 하는데 열이 아래층까지 내려갑니다.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조분의 1초 단위 펄스로 표면만 순간적으로 가열하고 열이 아래층에 닿기 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래층은 그대로 표면만 처리. 이게 HBM 양산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HBM 라인에 피코초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독점이라는 단어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독점 공급, 세계 HBM 1위 삼성의 핵심 공정에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기억하시죠? 한국은 우리 광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하셨던 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삼성은 이오테크닉스 장비 없이는 HBM을 못 만듭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의 그 말이 정확히 뒤집힌 문장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야마모토가 지금쯤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웃었습니다. 미야치는 한국 시장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국내 마킹 시장을 장악하면서부터요. 그분이 요즘도 이쪽 업계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던 야마모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우리 광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시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1989년 시작해서 1993년 첫 번째 세계 최초. 그 뒤로는 야마모토가 뒤쫓는 입장이 됐습니다. 2002년 두 번째 세계 최초, 2011년 독일 인수, 2024년 HBM 독점. 야마모토의 명함 케이스는 이제 이 이야기에 등장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텔 장비 구매 부사장으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기술 회사들의 성장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창업 첫날의 원칙이 35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그 원칙이 세계 최초 2번을 만들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독일 회사 인수 하나가 13년 뒤 AI 시대의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술달 담당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규동 대표가 2011년에 인노바트로를 인수할 때 이 미래를 정말 보고 있었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정확히 이 미래를 봤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층층이 쌓이는 구조로 간다. 그렇게 되면 기존 열 처리 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 한계를 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이 피코초 어닐링이다. 그 정도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클립보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인텔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기술 담당 이사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건 콜린스 씨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1989년 신림동 2층에서 시작해서 2024년 삼성 HBM 독점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5년을 관통하는 숫자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마지막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25년 기준 이오테크닉스 매출 3,808억 원, 전년 대비 19% 증가, 영업이익 807억 원, 영업이익률 21%. 저는 그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수준인 걸 생각하면 21%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1989년부터 쌓아온 기술 축적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마킹, 어닐링, 그루빈, 세 개의 사업축이 HBM 시대와 맞물려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오늘 오래 앉아 계셨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장비 스펙을 검토하러 왔다가 35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비 스펙은 다음에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말로 설명하는 게 서툽니다. 그냥 만들고 보여줍니다. 저는 그 말이
이 회사를 가장 설명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왔습니다. 야마모토에게 반박하는 대신 세계 최초를 만들었고, 비웃음에 맞서는 대신 시장을 가져갔고, 설명하는 대신 삼성 HBM 독점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싸워라. 성기운동이 처음부터 지켜온 그 원칙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 햇살이 공장 건물 옆면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1989년 신림동 2층 전세 아파트를 판 32세 엔지니어, 책상 4개, 사람 4명, 야마모토의 비웃음, 12번째 실패 뒤에 전 적힌 손글씨, 다음엔 된다. 1993년 세계 최초, 2002년 두 번째 세계 최초, 2011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독일 회사 인수, 그리고 2024년 삼성 HBM 독점. 그 이야기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광합부터 우리 손으로. 저는 차를 기다리며 오늘 사진으로 찍어둔 벽면 문구를 다시 열었습니다. 광학부터 우리 손으로. 35년 전 성규동이 창업 첫날 적은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텔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기술 회사들에게 한 가지를 자주 봤습니다. 처음에는 원칙이 있다가도 사업이 커지면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였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외산 부품을 쓰기로 타협하거나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기술 투자를 미루거나, 이오테크니스는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그 원칙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비웃던 시절에도, 세계 시장 60%를 장악했을 때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독일 회사를 인수할 때도요.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35년 뒤에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차가 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텔 본사에 돌아가서 써야 할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뭘 쓸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비 스펙 비교, 가격 분석, 납기 일정,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만 쓰면 됐습니다. 대체 불가. 이오테크닉스가 가진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삼성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토대는 35년 전 신림동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토대 위에 쌓인 것들을 오늘 하루 동안 봤습니다. 보고서에 대체 불가라고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출장을 오기 전에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판단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선입견에 끌려가는 일이요. 그런데 신림동 2층 사진을 보고, 실험 일지를 보고, 야마모토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야마모토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지금도 이 업계에 있다면 이오테크닉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1989년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1993년에 세계 최초를 봤을 때는 카피라고 했습니다. 2002년 두 번째 세계 최초 앞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HBM 독점 공급 앞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없을 겁니다. 명함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확신하던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광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시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3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랬습니다. 가장 조용한 혁신이 가장 오래 남는다. 이오테크닉스는 한 번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에게 맞서는 대신 광원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를 홍보하는 대신 다음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독일 회사를 샀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열렸을 때 준비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림동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동네입니다. 그곳 2층 작은 방에서
삼성과 인텔과 TSMC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